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인강 중등과학부에서 여러분한테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유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겨울방학을 맞아서 중학교 과학 과목을 소개해주고 겨울방학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졸업을 하고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중학교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중학교 공부는 좀 더 어려운 게 아닐까? 조금 무섭다 하는 친구들이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한테 중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공부랑 무엇이 다르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의 순서는 과학 공부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학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나뉘는 이 과학의 네 영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단원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잠깐의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주 하는 질문 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과학 공부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페이지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작게 적어 놓았었는데요.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릴 때 교과서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인 비상 것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제집은 선생님이 강남인강에서 여러분한테 주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체크체크 천재교육 것을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과학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보이는 이 양팔 저울 보이세요? 양팔 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거 관찰할 수 있나요? 여기 보이는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 둘 중 한쪽에 더 무겁게 무게를 싣는 것이 아니라 둘이 공평하게 둘 다 중요하게 여겨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는 개념과 문제풀이 모두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학교에서는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비해 굉장히 이제 개념의 양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에는 시험 준비를 위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공부하고 모두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친구들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때 시험 점수를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나왔네? 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중학교에 비해서는 중학교 올라오게 된다면 개념의 양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부터 암기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나 많은 정보들 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라는 고민을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파악해야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는 과학 공부의 기본 방향, 선생님이 맡고 있는 이 체크체크 중학교제 1학년 1학기 교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직권의 층상구조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 자, 벌써 어려운 표현이 등장했죠. 땅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지에서 우리는 층상구조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층상구조라는 것은 계단처럼 마치 겹겹이 쌓여있는 그러한 구조를 일컫는 말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 내부는 지진파의 빠르기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정말 새로운 그림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내핵, 그 다음으로는 외핵, 그 다음 멘틀, 그리고 지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이 층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각의 경우에는 3가지나 특징이 등장하고 있고요. 멘틀은 4가지, 외핵 2가지, 내핵이 3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도대체
무엇을 외워야 하는가 두려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을요, 가볍게 한번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개념을 공부해야 하는데 이때 추천하는 것은 인강을 한번 쭉 들으면서 훑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는 인강들은요, 이 개념을 노트 정리를 하면서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하면서 개념 1회독을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두 번째로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풀이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나는 개념 공부를 완전히 다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틀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틀리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 부분을 외워야 하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직권의 층상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그림은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A부터 D층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드셔야 하는 생각은 A부터 D까지 명칭을 외워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 체크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부터 볼까요? A에 관한 설명이 1번에 나와 있는데 A는 우리가 내핵이라는 것을 공부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 가서 다시 찾아보면서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자, 내핵의 경우에는 화강암, 현무암과 같은 암석으로 되어 있다. 자,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재에요.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설명에도요.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체크하고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공부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체크해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두 번째, B는 고체 상태의 무거운 철과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B에 있는 외핵, 외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인 거죠. 자, 이처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가를 확인하고 그럼 나는 뭘 공부해야겠네 라고 감을 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번도 볼까요? 지구의 내부를 크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왼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쭉 읽으면서 봤던 내용 중에요. 이 내용 어디 있었나요? 첫 줄에 있었습니다. 첫 줄에요. 지진파의 빠르기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라는 정보가 나와 있었는데 우린 이걸 휘리릭 읽다 보면 중요한지 아닌지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11번 같은 문제를 만나고 나면 첫 줄도 중요했구나, 이거 외워놔야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빠르기 변화 체크한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가 틀리고 나서야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틀려야 해요. 틀려야 비로소 뭘 외울지가 보입니다. 무작정 A부터 Z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요. 우리 뇌는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외워지지 않습니다. 외우는 게 가능하다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선생님도 부럽네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보면 인강을 들으면서 필기하면 이제 노트 정리하는 경우에는 이걸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직접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큰 과학 공부의 틀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학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 박스는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파란색 박스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두 실험을 설명하고 있는 걸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른 실험 도구일까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의 초등학교와 관련된 교과서에서는요. 공기를 뺄 수 있는 장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요. 감압용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용어에 유의하면서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떠셨나요? 두 실험 장치는 다른 것인가요? 아니요, 둘은 실제로 같은 장치입니다. 자, 한번 실험을 살펴볼게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용기를 이용해서요,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장치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이 물건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공기를 빼냄으로써 여기 있는 과자 봉지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둘 다 같은 실험 도구인데 왜 다른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중학교에 올라오게 된다면 지금 보이는 감압 용기와 같이 한자어가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보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처음 보는 용어 때문에 과학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여기 보이는 처음 보는 표현들이 등장하면 꼭 이 밑에다가 필기를 해두시는 거예요. 어떤 용기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써두셔야 합니다. 자, 또 볼게요. 두 번째 예시인데요. 이번에도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실험 도구를 다른 표현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공기 주입 마개라는 것과 간이 가압 장치라는 표현이 등장할 텐데요. 자, 이번에도 화면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나요? 왼쪽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장치는요, 이 윗부분에 있는 고무마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무마개를 막 눌러서요, 이 병 속에 공기를 넣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르는 표현도 초등학생 때는 우리가 공기 주입 마개, 자, 들으면 직관적으로 상상이 되시죠? 공기를 넣어주는 마개구나. 근데 이게 중학생이 되면요, 간이 가압 장치라고 이제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기하면 되실까요? 안 됩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한자어로 표현이 되더라도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그 밑에 여러분만의 설명을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한자어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한자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용어 이해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방금 본 실험 도구뿐만 아니라요. 정말 많은 용어에서 한자를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의심되는 단어가 있다면 꼭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거나 선생님께 여쭤봐서 이게 무엇으로 구성된 한자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이 두 한자는요. 갑자기 한자가 등장했죠. 감압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감압 용기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렇게 작게 필기를 해두는 거예요. 감소, 압력. 압력이 감소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감압 용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압력이 줄어들게 하는 용기인 겁니다. 자, 이런 걸 잘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하기 쉽도록 나만의 부연 설명을 반드시 적어두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궁금해할 법한 부분인데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학에는 크게 4가지 파트가 있죠. 물리,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 이렇게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특성상 어느 파트를 어려워하는지가 조금 나뉘더라고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물리나 화학은 학교 다닐 때 정말 쉽게 접근을 했지만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더 효과적이었을지 저 여러분한테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리입니다. 물리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2가지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무엇이 달라지고 더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긴 초등학교에 나와 있는 속력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속력 모두 배우고 오셨죠? 어떤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 거리를 얼만큼의 시간을 걸려서 이동을 했는가를 갖고 둘을 나누다 보면 속력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물체가 몇 미터를 갔어요. 시간이 몇 초가 걸렸어요. 이때 속력은 얼마일까요? 이런 계산은 수없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학교로 넘어오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자료부터 직접 해석하게 됩니다. 이 물체가 얼만큼 움직였는지 우리가 직접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얼만큼의 시간을 갔는지 계산을 해서 속력을 그래프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학교의 특징은 배운 개념을 그림이나 그래프에 적용하게 돼요. 이 그림의 경우에도요, 자동차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운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 더 얹어서, 조금 더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해석하면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물리와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공식으로 배웠던 개념, 자, 우리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배웠죠. 이런 걸 그림으로 주어진 상황, 그리고 그래프에 적용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리고요, 그래프를 만나게 된다면 가로축과 세로축 해석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가로축, 즉 X축이라고 불리는 것과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Y축, 세로축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식의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반드시 풀면서 익혀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중3 때 만나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 공식을 가지고 와봤어요. 9.8 mH, 2분의 1 mv 제곱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각각의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m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질량에 해당하고요. H는 어떤 물체가 위치하고 있는 높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V는 물체의 속력에 해당하게 돼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정말 많은 기호들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화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열의 이동으로 인해서 고체에 가열하지 않은 부분의 온도도 높아짐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리판이 있는데요. 구리판을 뜨거운 물에 담갔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담겨있는 아래쪽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위쪽까지 열이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잡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뜨겁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중학교에 올라오게 된다면 입자를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전달 원리를 입자로 설명하게 돼요.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전도라는 현상은요. 가운데에 있는 이 입자가 열을 받아서 뜨거운 온도일 때 진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붙어있는 바로 옆에 있는 입자가 그 진동을 물려받아서, 옮겨받아서 이것도 진동하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입자도 마찬가지로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입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열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 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전도라고 부르는 개념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둘 다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입자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볼게요. 초등학교 때 고체 특징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 고체라는 것은 어떤 그릇에 넣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만졌을 때 딱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중학교에 올라오게 된다면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정말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입자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것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그래서 이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체의 특징이 입자로 설명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이 중학생 때 만나게 되는 이 화학 분야는요. 우리가 입자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자의 운동으로 그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입자의 배열, 입자의 종류, 입자 사이의 거리 등등을 이용해서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러한 세 가지 상태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이런 것부터 분류하기 시작하는 게 이 화학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학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하나하나의 입자, 이런 알갱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정리하시면 이 핵심을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생물인데요. 생명과학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초등학생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니까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생긴 친구의 얼굴이 나와 있고 눈, 코, 입, 귀, 피부, 혀 한 번에 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오게 된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꼬집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눈의 구조도 다음과 같이 홍채, 각막, 수정체, 황반, 맹점 이 그림만 보고도 이 용어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암기하는 양이 좀 더 많아진 거죠. 자, 그리고 눈의 구조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를 볼 때 이것들이 어떻게 기능을 해서 우리 뇌에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지 또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이 밝을 때와 어두울 때 이 홍채와 동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의 감각기관을 배우더라도 이 감각기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그림이 자세히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우리가 본다면 생물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림 자료를 잘 공부해야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 다양한 그림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이때 이 그림이 각각의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칭을 세심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이 A로 등장하고 B로 등장하고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아, 여기가 홍채구나, 각막이구나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생명현상의 과정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움직여서 뇌에 이러한 시각 정보가 전달이 되는지 등등도 여러분들이 과정에 집중해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인데요. 지구과학은 초등학교 분야랑 정말 많이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우리가 한두 가지 개념을 배워요. 화강암이나 현무암 이런 암석들을 만나게 되고 이것들의 특징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때는 여기에서 한 몇 가지 정도 추가되는 방향으로 배우는데 화강암과 현무암 외에도 유문암과 반려암 등등을 배우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개념들을 분류하기 시작해요. 더 많은 개념의 공부와 분류.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암석은요. 색을 통해서 분류가 되거나 결정의 크기를 가지고도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러한 색은 왜 차이가 나는지, 결정의 크기는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탐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구과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방금 본 것처럼 함께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개념을 분류해서 비교해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직권의 층상 구조의 경우에도요. 내핵부터 지각까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데 각 층이 어떤 특징의 차이가 나고 비슷한 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시면서 외우신다면 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선생님이 방금 물리부터 지구과학까지 공부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 항상 그 방법만 적용해서 하는 것은 이제 아닐 수 있어요. 원리 이해가 가장 우선시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생명과학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런 유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특정 부분의 위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제 공부 방법에 맞게 원리 이해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시고 하면 되고요. 가장 기본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문제를 틀려보셔야 돼요. 문제를 틀리신 후에 이것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 늘 과학 공부의 기본이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질문들 정리하면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과학을 다시 복습해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과학과 비슷한 내용이 중학교에도 많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복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학교 과학을 정말 꼼꼼히 공부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중학교에 매번 1단원, 2단원, 3단원 전부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이 될 건데 매 시험마다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는다는 각오로 그때그때 집중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중학교 과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학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고등과학의 70%가 중학교 과학이랑 똑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내용을 한 번 더 쭉 정리한 다음에 조금 더 덧붙여서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 때 지금 배우는 것들을 꼼꼼하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습하거나 복습할 필요보다는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이걸 100% 다 내 것으로 소화해야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도 종종 들어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과학고나 영재고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학 성적 외에 챙겨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실제로 과학 성적도 중요한데 과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과의 성적이 다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챙겨야 될 것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교 생활 중에 여러분들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정말 많은 수업들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게 된다면 국영수 사과 이외에도 진로 수업도 듣게 될 거고요. 또는 학급 자치 시간에도 무언가 이제 민주적인 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될 거고 또는 동아리 시간에도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모두 활발하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관찰한 선생님들이 그걸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이 기록이 정말 합격의 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요. 과목별 특기사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자, 이것은 각 교과 선생님이 써주세요. 국영수, 사과, 그리고 역사, 기가 등등 모든 과목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독서활동 상황, 여러분이 어느 학년에 무슨 분야와 관련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다 등장하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연말에 써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1년간 어떤 학생이었고 어떻게 발달했으며 어떤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다 라고 써주시는 건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잘 쓰여진 상태여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과학고나 영재고에 진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학교에서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수학이랑 과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기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쓰여 있어야 우리가 1차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합격을 시킨 과학고 합격생의 생기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뜯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친구가 1, 2, 3학년 모두 성적을 받았지만 그중에 2학년 걸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1학년이 이제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로 바뀌게 되면서 시험을 보는 학기가 생겼죠. 그래서 몇 명 중에 몇 등인지가 나올 겁니다. 이 친구도요. 지금 보면 170명 중에서 국어라는 과목이 A에 이제 들어갔다고 해요. 중학교는 참고로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에서 A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합쳐서 만들어낸 이 과목의 최종 성적이 90점보다 위여야 합니다. 이때 반올림이 일어나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89.5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90점으로 쳐져서 A로 나오게 됩니다. 자,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는 국어부터 한문까지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서 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시험 기간에는 시험 기간대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성적은 이제 잘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선생님이 3년 동안 지켜본 결과 학교 생활에 항상 즐겁고 밝게 참여한 친구였는데 성적도 그에 관해서 이제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친구는 시험 공부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등장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이제 과목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자,
자, 여기를 보시면 학기별로 다릅니다. 이제 국어 이 앞에 좀 잘렸지만 1학기에는 어떤 학생이었고 2학기에는 어떤 학생이었고 도덕의 경우에는 1학기에는 어땠고 2학기에는 어땠고 과목별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무조건 적히는 게 아닙니다. 각 교과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수한 교과 시간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면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선생님들 경우에는 전교생의 20% 정도만 생기부를 작성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20% 안에 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글을 써줄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특히나 열심히 살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길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개인정보상 가리긴 했지만 열심히 살아서 길게 적힌 친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은 독서활동 상황인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에 보면 관련된 교과 선생님한테 가서 이 독서 기록을 제출을 하면 선생님께서 그걸 생기부 입력을 해주세요. 국어 선생님께 가서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라고 독후감 제출하면 되고요. 수학 선생님께 가서 제출, 과학 선생님께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3년간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가 이 친구가 어느 분야에 얼마큼 관심을 쏟고 있는 친구인지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독서활동 상황 특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특정한 목표가 있다면 과학고, 영재고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독서 활동을 충분히 많이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 면접관들이 자세히 길게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한 것은 과학고의 경우엔 생략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작성하는 기간 전에 입시가 다 끝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때 적혀 있는 이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1학년 선생님 그리고 2학년 선생님한테 특별히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게 쓰일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평소에 좀 이야기를 해두시면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특징을 좀 자세히 놓치지 않고 써주시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학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 소개하진 않았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Q&A 게시판에 올려주신다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중학교 교사의 이 입장으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과학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의 과학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중학교 생활을 응원하는 강남인강의 중등과학부 최유선 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안녕.